핵심 이론 공이 소음도. 소음도에 관한 부분은 이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법적 기준에 이런 문구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음도를 우리는 소음계에서 첨간 보정 회로를 통해서 측정한 지시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소음도가 있는데 뭐 등가 소음도, 측정 소음도, 배경 소음도, 대상 소음도, 뭐 평가 소음도 이런 내용의 소음도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 소음도 같은 경우는 뭐 임의의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에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해서 얻은 소음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어떤 그 소음도의 평균값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측정 소음도는 이런 그 소음도를 우리가 측정한 측정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경 소음도는 소음을 발생하는 그 소음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음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주 소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대상 소음이 없을 때 이제 바탕으로 들리는 그런 소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상 소음도는 아까 얘기한 그 배경 소음도를 배제한 소음을 주로 발생시키는 네, 원인에 의한 소음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평가 소음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 소음도에서 이 보정치를 보정하여서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한 그런 소음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음의 측정 조건이 시험 문제에 좀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쭉 읽어 보시는데 뭐 여기서 지금 이제 몸에서 이제 얼마만큼 이상 거리를 떼어서 측정을 해야 되는가? 이 이유는 이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50cm 이상 떨어뜨려서 네, 소음기를 잡고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 뭐 이제 풍속이 뭐 얼마만큼 이상일 때는 방충망을 부착해야 되고 또 풍속이 5m/s를 초과하면 측정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 나와요. 또한 이제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뭐 일반 지역의 경우 가능한 한 측정점의 반경 3.5m 이내에 장애물이 없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 중 소음 진동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소음 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그 용어를 정의한 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네, 이거를 다 암기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유형이 비슷한 게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 중심으로 좀 맞출 수 있게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뭐 반사음, 정상소음, 등가소음도 뭐다 있는데 이 지발발파라는 뜻이 그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규정된 내용에 보면 이게 네, 수시간 내에 시간차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을 두고 네, 발파 이제 폭발 대상의 구멍을 넣어서 폭약을 넣고 수초 내에 네, 이제 파괴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시간 내에 이제 발파한다는 것은 시간에 관한 네, 기준이 틀리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손으로 소음기를 잡고 있을 때 몇 cm 이상 떨어뜨려야 하는가? 이 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0.5m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cm로 바꾸면 50cm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음향 및 음압 레벨
이 부분이 계산 문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소리가 결국에는 네, 힘이잖아요. 힘. 그래서 물리량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네, 물리량으로 표현을 할 때 로그화를 많이 시킵니다. 네, 값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로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큰 값을 효과적으로 네,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리, 진동 이쪽에서는 다 로그로 쓰거든요. 네, 공식을 보시면 음향 파워 레벨은 말 그대로 사운드 파워 레벨, 즉 소리가 갖고 있는 그 힘을 표현하는 네,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10 로그 W0분의 W, 여기서 기준은 네, 이제 기준 음향 파워가 분모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고정값입니다. 그리고 측정한 음향 파워를 분자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PWL 값을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음압 레벨은 이제 SPL이라고 하고요. 이게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압력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음을 전달하는 물질의 압력 변화를 이제 음의 세기로 나타낸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나온 음향 파워 레벨과 음압 레벨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음압 레벨은 아까 얘기한 그 PWL 음향 파워 레벨을 이제 거리에 따라서 압력으로 환산하는 값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즉 수신자가 어떤 그 소리가 발생하는 예를 들어 특정 음향 파워 레벨로 소리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리 감쇄도 발생을 하고 네, 일정 거리가 이제 멀어지면 그 감쇄 때문에 크기가 좀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압력의 단위로 좀 환산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SPL 값은 이제 20 로그, 얘도 이제 로그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P0가 최소 음압의 시류치라고 해서 얘도 고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음압 레벨을 구해라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면서 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PWL이 100dB일 때 음향 출력은 몇 와트가 되겠는가? 기준 음향 파워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PWL이 네, 10 로그 죄송합니다. 네, 로그 W0분의 W인데 우리가 요거를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네, 요거는 값이 네, 10에 마이너스 12 와트로 정해져 있죠. 요건 100dB이잖아요. 네. 그러면 값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이항할 건 이항하고 로그는 풀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00dB은 10 로그 10에 12분의 W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0이라는 값은 그냥 두고요. 네. 데시벨은 10 로그 W 그리고 네. 요게 지금 이제 로그가 이제 나누기가 돼 있으면 빼기잖아요. 네, 빼기 10 로그 이제 10에 마이너스 12인데 여기에 붙은 요 네, 부호는 앞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 로그 W 플러스 네, 10 로그 10에 12가 됩니다. 그러면 로그 10은 이게 로그 값이 여기 밑수가 10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120이 되잖아요. 네. 여기다 좀 크게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100은 100dB은 10 로그 W 플러스
120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로 이항하면 120, 네, 100 빼기 120 하면 마이너스 20이 10 로그 W가 되고 12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이제 로그를 없애는 방법은 10으로 지수화를 시키면 로그가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W는 결국에 10의 마이너스 2승, 즉 0.01W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1번입니다. 이 로그의 기본적인 그 성질을 좀 알아야 문제를 좀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A, B 이렇게 곱해 있을 때는 네, 로그 A 플러스 로그 B 이렇게 되죠. 그리고 로그 A, B 나누기가 되어 있을 때는 로그 A 플러스 죄송합니다. 네, 마이너스 로그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네, 좀 숙지를 하셔야 로그 값을 계산할 때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를 없애려면 이 로그라는 값이 밑에 밑수가 이 10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이렇게 10 이렇게 되면 얘하고 약분되면서 1이 됩니다. 또 로그 예를 들어 W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로그를 없애려면 이 밑수가 10이기 때문에 지수화를 시키면 이게 약분되고 위에 있는 W 값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도와서 하시면 밑에 있는 문제들도 함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2번 한번 보실게요. 0.1W의 출력을 가진 사이렌의 음향 파워 레벨은 이것도 PW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출력 값이 네, 여기서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12분의 요게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요거 약분하면 요게 마이너스 11승이 되죠. 즉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11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1분의 1은 10의 11승이잖아요. 이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11에 요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마이너스가 또 붙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요게 10의 11승이 되거든요. 그럼 이 값은 10 로그 10의 11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밑에 10이 있으니까 요거 약분되면서 11이 튀어나와서 숫자가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10에 11을 곱한 값이 네, 음향 파워 레벨 값이 되겠죠. 그러면 11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입니다. 3번 어떤 측정된 소음원의 음압이 기준 음압보다 10배 증가할 때 음압 레벨은 몇 데시벨씩 증가하겠는가. 얘는 SPL 값을 계산하는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SPL이 네, 얘는 20 로그 P0분의 요게 기준 음압입니다. 요거보다 10배 크대요. 그러면 10 P0 이렇게 쓰면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약분되면 20 로그에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밑에 10이 있으니까 요게 약분되면서 1이 됩니다. 그럼 20 곱하기 1 하면 20dB이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네, 10배 증가할 때마다 20dB씩 네, 음압 레벨이 커진다가 답이겠죠. 답은 4번입니다. 핵심이론 공사 음의 세기. 음의 세기는 음파의 진행 방향의 수직인 네,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한 에너지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밑에 있는 공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의 세기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와트가 그 에너지량이고 요게 이제 단위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네, 그 통과한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음압이 분자에 들어가고 공기의 밀도와 음속을 곱하면 이 공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음압의 시류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뉴트 퍼 미터 제곱인 평면파일 경우에 음의 세기는 몇 와트 퍼 미터 제곱인가? 얘는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I 값이 로 V 분의 이제 P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 P 값에 요거를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기의 평균 밀도나 음속이 다 나옵니다. 그럼 차례대로 넣어서 네, 밀도 값에 요거 넣으시고 음속에 네, V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계산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우선은 이제 공기의 평균 밀도가 1.2 kg per 미터 세제곱이고 음속이 340 미터 per 세크고요. 분자는 이 값의 제곱이 되겠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뉴턴 per 미터 제곱의 네, 제곱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결국에 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분자는. 그리고 분모는 요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네, 1.2 곱하기 340 하면 네, 408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408를 하면 네, 요 값을 이 값으로 나눈 것이 이제 답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은 0.04잖아요. 얘를 408로 나누면 0.000098 뭐 이렇게 나와서 대충 반올림하면 네, 여기까지가 이제 0.1로 끊기니까 공이 하나, 둘, 셋, 4개 있는 즉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핵심이론 05 합성 소음도 소리는 네, A라는 소리와 B라는 소리와 C라는 소리가 합쳐졌을 때 이 크기가 예를 들어 1이면 이게 3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서로 뭐 이게 주파수, 진동, 뭐 공명, 뭐 이런 그 다양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음의 세기가 커지는 공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수 비례적으로 커지진 않고 특정 공식 안에서 네, 커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 공식이 이제 로그로 지수화시켜서 다 더한 이 식입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네, 어떤 식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음색이 레벨이 80dB인 전동기가 세대래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식이 네, L은 10 로그 가로 열고 10의 10분의 네, 소음 플러스 10의 10분의 두 번째 소음 플러스 10의 10분의 네, 세 번째 소음 이래서 계속 이렇게 더하는 값이잖아요. 근데 전동기가 세대니까 요게 인자가 이제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L1, L2, L3 값이 이제 8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 로그 10의 10분의 80 플러스 똑같은 걸 3번 이렇게 더하시면 되거든요. 더하기 10의 10분의 80 하면 여기 결국 8이잖아요. 8. 네.
그러면 10의 로그 10의 8 곱하기 3이죠. 3개가 있으니까 1개, 2개, 3개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로그를 한번 이제 벗겨보면 됩니다. 그러면 10 로그 10의 8승 더하기 10 로그 3이죠. 그럼 얘는 약분되면서 요거랑 곱하면 요게 80이 되잖아요. 플러스 10 로그 3을 하시면 되는데 로그 2하고 로그 3 정도는 그냥 암기를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로그 2 값은 자 로그 이건 그냥 암기를 하세요. 0.3010이고요. 로그 3은 0.4771입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두시면 계산할 때 좀 빨리빨리 풀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그러면 10 로그 3이니까 10에다가 0.4771을 곱하면 4.77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80에 4.771을 더하면 대충 84.7, 약 85dB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핵심 이론 공유, 투과 손실. 투과 손실은 여기 벽이 있습니다. 벽. 그러면 소음이 이렇게 들어가서 통과돼서 나갈 때 얼마만큼의 음이 손실되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값은 차음 재료의 차음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공식은 이제 다 이제 로그 값이죠. 10 로그 이 투과 손실 이게 투과율분의 1 해가지고 로그화 시키면 이 투과 손실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로 바로 보실게요. 1번 투과율이 0.05인 건축 재료의 투과 손실은? 이거는 이제 투과 손실 공식을 바로 대입하면 푸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TL 값이 10 로그 투과율분의 1이니까 투과율이 요 값이 이제 이 분모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10 로그 0.05분의 1 우리가 이런 거는 보시면 0.05가 100분의 5잖아요. 그럼 100분의 5분의 1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1은 1분의 1이죠. 그럼 요거 해서 분모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이제 숙달을 시키셔서 그냥 빨리빨리 손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1하고 5랑 곱하면 분모가 5가 되고 분자가 100이 되니까 하면 20이 되잖아요. 그래서 10 로그 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식을 계산을 하실 때도 물론 계산기로 로그 20을 두드려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로그의 성질을 좀 이해하시면 이게 결국에 10 로그 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풀어서 쓰면 10 로그 2 플러스 10 로그 10이 되겠죠.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니까. 이게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이유는 이게 다 지수로 되어 있는 로그 함수가 결국에 지수끼리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곱하기를 더하기로 풀어서 쓸 수 있고요. 아까 로그 2가 0.30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0.3010에 10을 곱하면 3.01이 되고 로그 10은 1이니까 1에 10을 곱하면 10이 되고 이렇게 하면 13.01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바로 이렇게 푸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하셔도 좋고요.
그냥 손으로 푸실 수 있으면 이렇게 연습하셔서 푸는 것도 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어느 벽체의 투과 손실값이 32dB이면 투과율은 얼마냐? 이건 그냥 바로 숫자를 넣으면 계산하실 수 있죠. 네, 32는 10 로그 네, 투과율분의 1 하면 되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여기 3.2가 되죠. 그쵸? 3.2는 로그 네, 투과율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수화 시키면 로그를 없앨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없어지고 그러면 네, 마이너스 1은 10에 3.2가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요 값은 결국에 이제 이 투과율분의 1이 10의 3.2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것과 요 위치를 바꾸면 네, 스위치할 수 있죠. 그러면 네, 투과율은 10의 3.2분의 1이고 얘를 이제 위로 끌어올리면 결국에 10의 마이너스 3.2라는 값이 나와요. 답은 이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에 보면 이제 그렇게 안 나오죠.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4승, 5승, 6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요것만 남기고 한번 다 지워볼게요. 네. 결국에 10의 마이너스 3.2가 어떤 값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네. 요 값, 이 네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에 10의 마이너스 3.2는 풀어서 쓰면, 네. 10의 마이너스 4승 플러스 0.8이잖아요. 그쵸? 이게 지수화가 되어 있으면 결국 얘는 이제 곱셈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의 0.8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의 0.8승이 무엇인지만 찾으시면 되는데요. 크게 해서 지수는 크게 해서 봐야 됩니다. 자, 10의 0.8은 6.3095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6.3에 그러니까 요 값이 6.3인 거예요. 6.3 곱하기 10의 4승으로 된 값을 찾으면 그게 답이 되겠죠. 네, 이게 한번 문제를 꼬아서 좀 더 어려운데요. 이게 지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네, 계산을 하는지를 좀 숙지를 해두시면 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 문제 많이 나왔어요. 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음파가 난입사하고 질량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교실의 단일벽 면 밀도가 300kg/m 제곱이라면 0.1kHz에서 투과 손실 값은 얼마이냐. 이거는 친절하게 어려우니까 공식이 주어졌잖아요. 이 공식이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18 네, 로그 가로 열고 요 m 값이 결국에 면 밀도이고 네, 요 값이고 그리고 이제 f 값이 그 이제 주파수잖아요. 주파수가 kHz 단위로 나왔습니다. 이걸 헤르츠 단위로 바꾸면 0.1kHz는 이제 100Hz가 되겠죠. 그래서 300 곱하기 100 마이너스 44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8 로그 300 대괄호 칠게요. 네. 플러스 로그 100 가로 닫고 마이너스 44 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기로 하셔도 되고요. 로그 100은 로그 10의 제곱이고 밑에 미수가 10이 있으니까 약분되면
요거는 2예요. 로그 300은 로그 3 플러스 로그 100이잖아요. 네, 100 곱하기 3이 300이니까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더하기로 이제 풀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로그 3이 0.4771이라고 했고 얘는 2죠. 그러면 이거를 쭉 이어서 쓰면 18에 가로 열고 0.4771 플러스 2 플러스 2 빼기 44인 겁니다. 그럼 4.4771 곱하기 18에서 44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좀 더 간단하겠죠. 그러면 18 곱하기 4.4771 하면 80.58, 네, 78이고요. 여기에서 44를 빼면 36 정도가 나오네요. 그쵸? 그럼 36이 있는 게 답이 하나가 있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4번 A 벽체의 입사음의 세기가 이제 소리가 들어갈 때 이 크기고 나갈 때 크기가 요거래요. 보면은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게 더 큰 겁니다. 요 값이. 그래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 나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입사음 분의 그리고 투과음 하면 이게 투과율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 위에 수치만 봐도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럼 투과율은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 퍼 미터 제곱. 네, 이런 값이 나오겠죠. 투과율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을 투과 손실 구하는 이제 TL 값이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분재로 올라오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결국에 10 로그 10의 3승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약분되고 앞으로 와서 3 곱하기 10 하면 30입니다. 이렇게 조금 쉽게 간단하게 푸실 수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핵심이론 07 진동 레벨. 이거는 이제 진동 값을 레벨화 시켜서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레벨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에서 90Hz의 범위의 주파수 대역별 진동 가속도 레벨의 주파수 대역별 인체의 진동 감각 특성, 즉 진동이 울릴 때 이것을 사람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특성으로 보정해서 그것을 데시벨화 해서 표현한 값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것도 로그 값이죠. 그래서 20 로그 A0분의 A인데 이것도 기준치는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측정 대상 진동의 가속도 시료치를 집어넣으면 진동 레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진동 레벨계의 성능 기준에 관해서 가끔 물어보는데요. 이런 수치가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측정 가능 주파수의 범위가 얼마냐? 측정 가능 진동 레벨의 범위가 얼마냐? 그리고 진동 픽업의 횡감도는 규정 주파수에서 수감측 감도에 대한 차이가 몇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묻거나, 그리고 뭐 전환 오차의 범위 얼마만큼 이내여야 된다. 또는 지시계기의 눈금 오차도 얼마 이내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묻는 시험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1번 다음은 진동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이다. 얘는 그 진동 레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측정된 진동 레벨이 배경 진동 레벨보다 몇 데시벨 이상 높으면 배경 진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위에 이제 설명은 안 나왔는데요. 그냥 문제를 통해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10dB를 기준으로 이 값보다 높으면 배경진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해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진동 레벨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수직 진동 레벨의 단위로 옳은 것은 데시벨 V 이 값을 많이 씁니다. 답은 2번이고요. 4번 다음 중 진동 레벨계의 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주파수의 범위, 네, 진동 레벨의 범위, 그리고 변화기의 전압 오차, 그리고 지시기의 눈금 오차는 0.5dB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틀리죠. 답은 4번입니다. 제2절 소음 방지. 여기서는 소음을 어떻게 방지하는지에 대한 그런 대책과 기본적으로 소음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소음은 일시적과 영구적 청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인성 난청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기타 작업 능률이 저하되거나 생리적인 영향, 심미적인 영향, 소리를 들으면 일도 잘 안 되고 짜증나죠. 그런 다양한 영향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방음 대책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음원을 제어하느냐 아니면 음원이 이동하는 이 전파 이동 경로를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음원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이 따로 나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음원 대책이 제일 좋긴 한데 이제 발생원 자체를 그러니까 소리가 적게 나게 한다거나 발생원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이 전파가 이동하는 경로를 좀 차단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죠. 음원 대책은 그래서 이제 뭐 차음, 방진, 재진 이게 이제 소음과 진동에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 이런 소리의 어떤 그 이동, 즉 음의 전달을 차단하거나 또는 기계의 진동력을 통해서 이제 덜덜덜덜 떨리는 것을 탄성체 등으로 그 진동의 힘을 흡수하거나 또는 진동체 표면에 다른 재료를 부착해서 진동을 억제하는 차음, 방진, 재진 그리고 발생원의 소음화와 발생 원인의 제거 등을 통해서 음원 대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음원 대책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제 거리 감쇄, 차폐 효과, 흡음, 지향성 변환. 지향성 변화는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방향을 바꿔서 뭐 이렇게 나가게 한다거나 이제 뭐 그런 원리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음원 대책인 것은 전파 경로 대책인 것은 서로 어떤 게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번 방음 대책을 음원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전파 경로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강제력 저감, 방사율 저감, 파동의 차단 이거 자체 다 네, 음원 대책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지향성 변화는 예를 들어 소음벽을 이제 만들면 소리가 이렇게 가서 이제 원래는 이쪽으로 이제 소음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튕겨서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이 대표적인 지향성의 변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2번 소음공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감각공해, 국소적, 다발적, 축적성이 커 난청을 유발한다. 소음은 축적성이 없어요. 난청을 유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축적은 안 됩니다. 대신 좀 스트레스는 쌓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항공기 소음이 큰 피해를 주는 이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언제 소리가 날지를 모르죠. 그리고 막 빵 소리 나고 충격음 맞고요. 발생 음량이 많고 금속성의 저주파가 아니라 고주파입니다. 네. 답은 2번입니다. 상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면적이 넓죠. 그쵸? 네, 뭐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퍼질 만큼 다 퍼집니다.
활주로 1km 떨어진 곳에서 약 100dB를 나타낸다. 이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4번 방음 대책을 음원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으로 구분할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음 대책과 그러니까 음원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을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리 감쇄, 방음벽 설치, 공장 건물 내벽에 흡음 처리, 이런 것은 일종의 이제 전파 경로 대책에 포함이 되고요. 소음기라는 것은 음원 자체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원 대책에 포함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이 방음 재료 및 시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그 방음 재료가 있는데 그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거나 이거를 사용할 때 이제 어떤 유의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는 구멍이 많아서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우리가 이제 다공질 흡음 재료라고 하고요. 이제 음악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 벽이 계란판처럼 이제 폭신폭신한 재질로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벽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일종의 다공질 흡음 재료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유리솜, 안면, 광물면, 식물섬유, 발포 수지 재료 이런 것들이 구성된다고 하고요. 네, 사용할 때 유의점은 한 곳에 소리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벽에 분산시키도록 부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전면을 접착제로 부착하는 것보다 이제 못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공질 재료는 산란하기 쉬우므로 표면에 얇은 직물로 피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이 물어보는데 특히 마지막 리을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종이를 입히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종이를 입혀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다공질 흡음재가 아닌 것은 앞면, 비닐 시트, 앞면이 이제 락울이라고 해가지고 그 광물 재질로 된 그런 섬유 소재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비닐 시트를 다공질 흡음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른 건 다 맞아요.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평균 흡음률. 이것은 시그마로 그 분모의 바닥, 벽, 천장 면적의 합을 이제 계산을 하시고 이제 분자에는 그 바닥, 벽, 천장 면적당 흡음률의 합을 계산해서 더하시면 평균 흡음률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직접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겠죠. 1번 보시면 얘는 좀 문제가 약간 귀찮은데 각 면적을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바닥 면적, 두 번째 천장 면적, 세 번째 벽의 면적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를 가로, 세로, 높이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3m, 세로가 5m, 높이가 2m입니다. 그러면 바닥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3 곱하기 5 하면 15m 제곱이죠. 그쵸? 천장도 똑같습니다. 이 바닥과 천장이 같으니까 천장도 15m 제곱이 나오고요. 벽은 이제 총 4개잖아요. 그쵸? 근데 벽을 계산을 할 때는 요 면적의 벽하고 요 면적의 벽을 계산을 먼저 하시고, 즉 5 곱하기 2 5 곱하기 2 더하기, 그리고 이제 요 면적의 벽과 요 면적의 벽
그럼 3 곱하기 2가 되겠죠? 3 곱하기 2가 더한 값이 5, 2, 10 더하기 3, 2, 6인데 16인데 그게 두 개씩이잖아요. 그쵸? 그럼 요게 총 2개 있는 겁니다. 벽이 이렇게 두 개씩 총 4개잖아요. 그래서 곱하면 32 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지울게요. 네. 이것을 기준으로 요 3개를 더한 값을 이 분모에 넣는 겁니다. 15 더하기 15 더하기 32가 되고요. 분자에는 이제 바닥, 벽, 천장 흡음률을 각각 곱하면 돼요. 15 곱하기 0.1 더하기 15 곱하기 0.2 더하기 32 곱하기 0.6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면 대충 뭐 0.2726 뭐 이런 값이 나온다고 하네요. 답이 3번이 되겠죠. 2번 흡음재료 선택 및 사용에 관한 유의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 다 보시면 뭐 다른 건 다 맞습니다. 종이를 바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답은 4번입니다. 3. 소음방지 기술 핵심이론 01 소음방지 계획 및 추진 방법 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계획하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어디에서 이제 소음이 나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크기를 측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해당 지점이 어떤 소음 목표 레벨로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소음도의 기준이 뭐 주거 지역인지 뭐 지역에 따라 좀씩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 이제 소음 목표 레벨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소음을 줄일 수 있는지를 이제 좀 계획을 플랜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음원 대책, 전파 경로 대책, 수음점 대책 이런 것들을 나눠서 수립하고 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이제 소음 방지 대책으로 추진을 하면 됩니다. 핵심 이론 02 소음 발생 원과 방지 대책의 수립. 소음의 어떤 발생 원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뭐 기류음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고체음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기류음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이제 공기의 흐름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엔진 내부나 이런 곳에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기류음인 경우가 많아요. 항공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출 유속을 좀 저감화 시킨다거나 밸브를 닫아나 해서 불필요한 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거나 또는 관의 공유를 완화해서 이것도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류음은 크게 이제 맥동음과 난류음으로 구별이 되는데 맥동음은 주로 엔진 내부에서 이제 발생하는 소리라고 하고요. 이게 맥동음의 사전적 정의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 이 맥동음 때문에 좀 고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난류음은 난류 자체가 이제 측류 난류 했을 때 그 공기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좀 강하게 흐르거나 뭐 이럴 때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하는데 각각 맥동음이나 그 난류음의 어떤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체음은 기류음과는 다르게 고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고체음은 공명을 억제하거나 방사면을 축소하고
가진력을 제어하고 방진하는 등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동적 발음 기구나 정적 발음 기구를 통해서 고체음이 발생이 되는데요. 보통 동적 발음 기구라고 하면 그 베어링이나 뭐 이런 기계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 충격이나 뭐 마찰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리, 진동을 우리가 이제 동적 발음 기구라고 규정을 하고요. 정적 발음 기구는 이제 기계 프레임 내부에 어떤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정적 발음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음은 설명드린 것처럼 항상 고체를 기반으로 소리나 진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기류음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방지 시설의 설계 지침을 보면 설계의 순서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음원을 조사하고 그 레벨을 측정한 후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줄여야 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기류음의 소음 방지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이 기류음과 그리고 고체음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기류음은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고, 고체음은 고체를 통해서 소리가 또는 진동이 유발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류음에 대한 소음 방지 대책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배출 유속의 저감, 그리고 밸브의 닫아나 관의 공률 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고체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진력을 제어한다고 나왔는데, 가진력이라는 것의 그 사전적 의미가 이제 물체가 진동할 때 그 진동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을 우리가 가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동을 제어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핵심 이론 03, 방음 자재. 그래서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진동을 차단할 수 있는 자재가 나오는데, 크게 흡음재와 차음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파를 흡수하거나 소리의 이동 방향을 차단하는 그런 재료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런 예시들을 좀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방음자재 종류 가운데 차음재에 해당하는 것은, 차음재는 이제 소리 진행 차단하는 거죠. 전파 경로를. 그래서 콘크리트가 차음재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3절 진동 방지 1. 방진 대책. 핵심 이론 01 진동의 영향. 여기서는 이제 소음 다음에 진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적 감각, 연령, 성별 등의 차이를 보인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위하수, 장내압이 증가하고 척추에 대한 이상 압력이 주어지고 자율신경계, 내분비계에 대한 영향이 있고, 몸에 무진장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좀 숙지를 해두시고요. 이제 공해 진동은 진동 중에 이제 소음처럼, 소음도 소리 중에 사람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진동도 불쾌감을 주는 일정 크기 이상의 진동을 공해 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 진동의 주파수는 보통 1에서 90Hz 사이를 나타내고요. 이게 정확한 개념이죠. 불쾌감을 주는 진동을 말한다. 공해 진동 레벨은 60dB부터 80dB까지가 가장 많다. 수직 진동은 4에서 8Hz.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묻는 공해 진동에 관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 보실게요. 다음 공해 진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까 수직 진동은 4에서 8Hz 이상에서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진동 픽업. 진동 픽업은 어차피 진동이라는 값이 네, 아날로그 값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네, 확인할 수 있는, 즉 전기적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네,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진동이 얼마큼이다, 뭐 이게 공의 진동이다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진동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우리가 진동 픽업이라고 하고요. 진동 픽업을 설치를 하는 네, 장소의 기준이 있어요. 경사나 요철이 없는 네, 평평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져 있는 굳은 장소. 이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장소 자체가 진동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딱딱하고 진동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하고, 뭐 복잡한 반사나 회절 현상이 없는 지점, 그리고 외부의 어떤 그런 그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지역에 설치를 한다. 요 설치 장소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1번, 지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 진동 신호를 전기 신호로, 진동 픽업이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진동 측정 시 진동 픽업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시면 경사 또는 요철이 없어야 되죠.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져 굳은 장소, 요건 맞아요. 요게 틀리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복잡한 반사 회절이 없는 지점 맞고요.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점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방진 재료 및 시설, 핵심 이론 01, 공기 스프링의 장단점. 공기 스프링은 이제 원통 모양의 고무 용기에 공기를 채워넣고 스프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작용이 상당히 이제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공기 스프링을 사용하면 이제 스프링 높이, 내하력, 정수를 독립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 지지하중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그 조정변 값에 의해서 어떤 지지 대상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그 외부의 그 변화가 발생해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하중의 변화에 따라 고유 진동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뭐 같은 얘기죠. 그리고 부하 능력이 굉장히 넓고 자동 제어도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고주파의 차진, 즉 이제 주파수가 높은 진동을 제어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구조가 만드는데 복잡하고 시설비도 많이 드는, 즉 이게 비용상의 문제가 커요. 네. 그리고 어쨌든 공기를 압축해야 되잖아요. 그 부대 시설도 필요하고, 압축 공기가 새어나가면 이제 폭발의 그런 위험도 있겠죠. 그리고 사용 진폭이 작은 것이 많고 별도의 댐퍼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댐퍼라는 것은 공기 스프링이 받는 에너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흡수해주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 스프링만으로 이제 이것을 진동을 제어하는 것이 안 될 경우에 이제 다른 부가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방진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지지하중이 크게 변하는 경우에 높이 조정변에 의해서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일정 레벨로 유지시킬 수 있다. 뭐 부하 능력이 광범위하다. 뭐 공기 스프링에 관한 얘기죠. 다 장점에 관한 이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중의 변화에도 이제 일정하게 고유 진동수를 유지할 수 있다. 공기 스프링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얘는 이제 시설비나 뭐 이런 돈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뭐 별도의 댐퍼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2, 금속 스프링의 장단점. 이제 공기 스프링과 금속 스프링은 사용하는 용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금속 스프링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요소, 온도가 뭐 높거나 또는 강산성 물질로 부식되는 또는 용해되는 어떤 그 외부의 요인이 있어서 좀 저항성이 큰 특징이 있고요. 뭐 뒤틀리거나 오므러들지 않겠죠.
어느 정도 힘에 한해서는이라고 좀 단서 조항을 다룰 수 있겠지만, 아무튼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 그 최대 변이가 허용되고, 얘는 주로 이제 저주파 차진에 효과적입니다. 공기 스프링이 고주파에 좋고, 금속 스프링은 저주파에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금속 패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정적 및 동적으로 유연한 스프링을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다라는 뭐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단점은 이제 감쇄가 거의 없다라는 것은 얘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면 그것을 좀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그만큼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진 시의 전달률이 매우 크다. 그리고 고주파 진동할 때 단락된다. 단락이라는 거는 스프링이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되면 스프링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주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킹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로킹이라는 현상은 이제 금속 스프링에서만 이제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스프링이 쉽게 얘기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로킹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스프링이 지닌 이제 고유 주파수와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진동의 주파수가 일치하게 되면 이거 나름대로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서 특이한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용상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보실게요. 방진제주 금속 스프링의 장점이라 볼 수 없는 것은 환경 요소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고 했죠. 최대 변이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공진 시의 전달률이 매우 큰 것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죠. 전달률이 낮아야 이게 스프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저주파 차진에 좋다고 했습니다. 고주파 진동 시에는 단락될 수 있다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방진 고무의 장단점. 방진 고무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진동체를 고무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진 고무의 장점은 굉장히 명확하죠. 굉장히 편리하고 생각보다 그 진동을 막는 효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나 뭐 열이나 또는 뭐 이렇게 부식성 물질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좀 산화되거나 이 방진 고무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특징을 이해하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뭐 형상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죠. 고무를 뒤집어 씌우는 걸로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고무 자체의 내부 마찰에 의한 저항을 얻을 수 있어서 얘는 고주파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감쇄가 크므로 댐퍼가 필요 없다. 이 말은 진동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쭉 보시면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열에 약하고요. 열이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열도 열이지만 그러니까 방진 고무와 진동을 유발하는 그 진동체가 결국에 한 몸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니까. 그럼 진동이 막 일어나면 그 고무랑 그 진동체랑 마찰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열 때문에 산화될 수 있겠죠. 열에 약한 그런 고무는 열에 약하잖아요. 그리고 공기 중에 오존에 의해서 산화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유 진동수의 하한선이 명확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영역으로 하한선을 정해서 그것보다 값이 이제 초과되는 그 이하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방진 고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스프링이나 이제 공기 스프링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대용량을 쓰면 쓸수록 고무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겠죠. 그리고 하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과 너무 낮은 온도에서도 좀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율이 떨어질 수 있다.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방진 고무의 일반적인 성질로 볼 수 없는 것은
고무 자체의 내부 마찰에 의해서 내부 저항이 최소화되지 않죠. 네, 마찰이 커져서 열에 되게 약하다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죠. 나머지 맞습니다. 형상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공기 중에 오존에, 고무는 오존에 산화됩니다. 네, 그리고 스프링 정수는 재질 및 형상에 따라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3. 진동방지 기술. 핵심 이론 01. 방지 원리. 이 부분은 이제 진동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한 기술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파트도 어떻게 보면 시험의 출제 범위에 새로 편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제가 솔직히 보지는 못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내용으로 실어놨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네.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 혹시 나오게 되면 제가 차후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핵심 이론 03. 진동 방지 대책 시 고려사항. 네. 주민협조, 현장조사, 기관협의, 공사 전에 반드시 주민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어떤 위험사항, 위험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관할 기관과의 정확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법적인 어떤 오류가 없게 행정 절차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진동 예측을 할 때는 관련 법을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공사 시행 전에 얼마만큼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값을 초과하는 어떤 그 진동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진동 저감 방안을 수립을 하는데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측정을 하고 그 측정 값이 얼마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어떤 저감 대책을 수립하면 좋을지를 방향성을 잡아서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관련된 공법을 적용하고 추후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주기적인 진동 측정을 실시하고 이제 진동 저감 방안을 수립해서 공법을 적용한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민원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민원을 넣으면 너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어떤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동 방지 대책 시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싸우지 말라고 그랬죠. 지역 주민의 민원은 법적 강제 조항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민원은 최소한 줄이고 대화, 소통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 답은 4번입니다.